모두들 크게 웃고 농담까지 하면서 밑골가의 수레에 기어 올랐다. 6사람 정도가 탔지만 더 탈 자리가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뚱뚱하고 얼굴이 발그레한 어떤 안악을 태웠다. 붉은 무명옷을 입고 모피화를 신은 안악은 호두를 딱딱 까면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웃어대고 있었다.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허약한 앞말이 그 무게를 싣고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수레에서는 두 청년이 밑골가를 도우려고 재빨리 채찍을 들었다. 소리가 울렸다. 자, 가자. 여위인 말은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끌어당겼지만 빨리 달리기는커녕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다리만 허우적거리며 세 사람의 채찍에서 콩 떨어지듯 인정사정 없이 떨어지는 매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웅크렸다. 수레와 무리 속에서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밑골가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앞말을 더 자주 때리는 모양이 꼭 그러면 그 말이 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도 태워주게 형제들. 무리 중에서 몸이 단 청년이 외쳤다. 타! 모두 타라고! 밑골가는 소리쳤다. 모두들 데려다 주지. 이놈을 갈길 거야. 그는 철썩철썩 내리치더니 나중에는 앞뒤 안 가리고 사정없이 갈겼다. 아빠, 아빠! 그는 아버지에게 외쳤다. 아빠, 저 사람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불쌍한 말을 때리고 있어요. 가자, 가. 아버지는 말했다. 추위해서 못된 짓을 하는구나. 바보들 같으니. 가자, 보지 말거라.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떠나려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팔에서 빠져나와 정신없이 말에게 뛰어갔다. 하지만 불쌍한 말은 이미 상태가 나빠져 있었다. 말은 헐떡이기 시작하면서 잠시 숨을 멈췄다가는 짐을 다시 끌어당겨 보려고 하다가 거의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죽도록 갈겨! 밑골가는 소리친다. 그럼 가겠지. 갈길 테다. 이 악당아, 너는 십자가도 없느냐? 무리 중에 섰던 노인이 외쳤다. 그런 말이 마차 끄는 걸 봤나?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말을 죽을 셈이군. 세 번째 사람이 소리질렀다. 상관마, 내일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더 타. 모두들 타라고. 기어이 달리게 하고 말 테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일제히 퍼지면서 모든 소리를 삼켰다. 앞말은 잦아지는 매를 참지 못하고 탈진해서 뒷발질을 하기 시작했다. 노인조차 참지 못하고 미소 지었다. 정말로 이런 말라빠진 앞말도 말이라고 뒷발질까지 하려드네. 무리 중에서 청년 둘이 또 채찍을 들고 말의 옆구리를 치기 시작했다. 모두들 자기가 있는 쪽에서 때리기 시작했다. 말대가리를, 눈가를 쳐! 눈가를! 밑골가는 소리쳤다. 노래를 부르자고 형제들. 누군가 수레에서 소리쳤고 모두들 그 말을 받아 노래를 불렀다. 기분 좋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탬버린을 짤랑대며 후렴으로 휘파람을 불었다. 뚱뚱한 안악 호두를 깨물면서 웃어댔다. 그는 말 옆을 지나 앞으로 뛰어나가 사람들이 말의 눈, 바로 눈동자를 치는 광경을 보았다. 소녀는 울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쏟아졌다. 때리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그의 얼굴을 쳤지만 그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손을 쥐고는 비틀고 소리 지르고 고개를 저으면서 이 짓들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허연수염이 난 백발의 노인에게로 달려갔다. 어떤 안악이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손을 뿌리치고 다시 말에게로 달려왔다. 말은 기진맥진해 있었으나 다시 한번 뒷발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죽일 놈 같으니. 밑골가는 성을 내며 소리질렀다. 그는 채찍을 버리고 몸을 숙여 수레의 바닥에서 길고 두꺼운 끌채를 꺼내
양손으로 그 끝을 잡고서 힘껏 젓갈색 말 위로 쳐들었다. 박살내겠군. 주위에서 소리쳤다. 죽여버리겠군. 내 맘이야. 밑골가는 외치면서 온 힘을 다해 끌채를 내리쳤다. 둔탁한 타격 소리가 울렸다. 쳐, 뭐하는 거야? 군중들이 소리쳤다. 밑골가는 다시 한번 끌채를 휘둘러 맹렬한 기세로 불쌍하게 여윈 말의 등을 갈게 됐다. 말은 엉덩이를 내리고 뛰어보려듯 잡아당기며 마지막 힘을 다해 수레를 끌어보려고 여러 방향으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사방에서 6개의 채찍이 달려들었고 끌채는 다시 3번째 그리고 또다시 정확하게 4번째로 사정없이 그 말의 등 위에 떨어졌다. 밑골가는 말을 한 방에 죽이지 못한 데 대해 분을 사기지 못했다. 끈질기네. 주변에서 소리쳤다. 이제는 틀림없이 넘어갈 거야. 형제들,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 광경을 즐겨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군중 속에서 외쳤다. 도끼로 쳐야지. 그래야 단방에 죽지. 다른 사람이 외쳤다. 에이 시끄러워. 저리 비켜. 밑골가는 미친 사람처럼 외치며 끌채를 버리고 다시 몸을 굽혀 쇠지렛대를 꺼냈다. 모두 조심해! 라고 그는 맹렬하게 소리를 지르며 있는 힘껏 불쌍한 말을 쇠지렛대로 내리쳤다. 타격이 가해지자 앞말은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았다가 다시 한번 마차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쇠지렛대가 또다시 강하게 말의 등을 내리치는 바람에 마치 내 다리가 꺾인 듯이 땅에 푹 고꾸라졌다. 되져라! 밑골가는 이렇게 외치면서 미친 듯 수레 위에서 꽝꽝 날뛰었다. 역시 취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몇 명의 청년들이 닥치는 대로 채찍이고 몽둥이고 끌채 따위를 집어들고는 숨이 넘어가는 앞말에게 달려들었다. 밑골가는 옆에 서서 쇠지렛대로 쓸데없이 등을 치기 시작했다. 여인 말은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숨을 괴롭게 몰아쉬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다. 아주 죽여버렸군.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외쳤다. 왜 달리지 않은 거야? 상관마. 밑골가는 손에 쇠지렛대를 쥔 채 핏발이 선 눈으로 외쳤다. 그는 더 이상 때릴 것이 없다는 사실이 아쉽다는 듯 서 있었다. 정말로 십자가가 무서운 줄 모르는 놈이군. 이제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다. 하지만 불쌍한 소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비명을 지르면서 소녀는 군중 속을 헤치고 젓갈색 말에게로 달려가 죽은 말의 피투성이가 된 머리를 붙잡고 말의 눈과 입술에 키스를 퍼부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뛰어 일어나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밑골가에게 사납게 달려들었다. 이 순간 아까부터 그를 쫓고 있던 아버지가 그를 겨우 붙잡아 무리 속에서 끌어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다. 가자, 집에 가자. 아빠, 왜 저 사람들은 불쌍한 말을 죽인 거예요? 그는 흐느꼈다. 숨이 가빠와서 그의 찢어질 듯한 가슴에서 외마디 소리가 비명이 되어서 튀어나왔다. 술에 취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 어서 가자. 아버지는 말했다. 그는 아버지를 손으로 붙잡았으나 그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다. 그는 숨을 돌리고 비명을 지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온몸과 머리털이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났다.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그는 나무 밑에 앉아서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럴까? 열병이 난 것은 아닐까? 이런 악몽을 꾸다니. 그의 온몸은 실컷 얻어맞은 것 같이 나른했다. 마음도 혼란스럽고 우울했다. 그는 무릎 위에 팔꿈치를 괴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맙소사. 그는 부르짖었다. 정말로 나는 진정 도끼를 들고 노퍼의 머리를 내리 찌그려 하는 것일까? 그 정수리를 부수려고 하는 것일까? 끈적끈적하고 따뜻한 피 위를 미끄러지면서 자물쇠를 깨고 도둑질까지 하려는 것일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피투성이의 몸을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 도끼를 가지고서 오 맙소사, 정말로 그렇게 하려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는 다시 머리를 떨구고 마치 깜짝 놀라기라도 한 듯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 일을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난 왜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일까? 어제 그 일을 시험해보러 간 어제만 해도 난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는 걸까? 왜 나는 아직도 주저하고 있나? 어제만 해도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이건 더럽고 불쾌하고 추악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 일을 생각만 해도 정말 메스꺼워지고 소름이 끼치지 않는가? 아니 난 할 수 없다고. 이 모든 계산에 아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없다고 치자. 이 한 달 동안 그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모든 것이 명확관화하고 수학처럼 정확하다고 치자. 오 하느님, 그래도 난 결행할 수 없다. 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그는 일어서서 이곳으로 들어온 곳에 놀라기라도 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티다리를 향해 가기 시작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타는 듯 했으며 온몸은 기운이 쑥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문득 숨쉬기가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그렇게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에서 내려진 것 같이 마음은 갑자기 가볍고 평안해졌다. 주여, 그는 기도했다. 제게 갈 길을 보여주소서. 전 그 저주스러운 몽상을 버리겠나이다. 다리를 건너면서 그는 조용히 평안한 마음으로 내배강과 선명하게 불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몸이 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피로도 느끼지 못했다. 그건 꼭 그의 마음속에서 한 달 동안이나 굶어오던 종기가 갑자기 터진 것 같았다. 자유. 그는 이제야 그 주문, 그 마술과 마력,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나중에 그가 이 당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순간순간 상기해 보았을 때 한 가지 상황이 거의 미신에 가까울 만큼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 상황은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후 그에게는 언제나 끊임없이 어떤 운명의 예고편같이 여겨졌다. 바로 이런 일이었다. 기진맥진에 있었기 때문에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더 편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 때문에 셋나야 광장을 지나 쓸데없이 우회해서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돌아간다고 해도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분명 쓸데없는 수고였다. 물론 그가 지난 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수십 번이나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왜 그토록 중요하고 그렇게도 결정적이면서도 우연한 만남이 때마침 셋나야 광장에서 그의 인생의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 그의 기분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다가옴으로써 그의 운명에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그는 줄곧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만남은 마치 그를 일부러 그곳에서 기다린 것 같았다. 그가 셋나야 광장을 지나가게 된 시간은 약 9시경이었다. 노점상의 좌판과 판자들, 간이 상점들에서 물건을 버려놓고 있던 상인들은 모두 설치물을 거두어다가 물건을 정리해서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하층에 있는 싸구려 음식점과 셋나야 광장의 더럽고 악취나는 마당,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술집 근처에는 여러 부류의 노동자들과 누더기 차림의 사람들이 우글대고 있었다. 라스콜리노코프는 목적도 없이 거리에 나올 때면, 특히 이 거리와 이 근처
골목들을 쏘다니기를 좋아했다. 이런 곳에서는 그의 넝마 같은 옷을 거만한 눈길로 보는 일이 없었고 아무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원하는 옷차림으로 다닐 수 있었다. K 골목의 한 모퉁이에서는 어떤 상인과 그의 아내가 두 개의 판매대 위에서 실, 끈, 옥양목, 머리수건 따위를 팔고 있었다. 이들 역시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지나다 들은 이는 여인과 이야기를 하느라 지체하고 있었다. 이 여인은 어제 라스콜니코프가 시계를 전당 잡히고 자신의 일을 시험해보고자 찾아갔던 그 고리대금업자 14등 문관의 과부 노파인 알료나 이브노브나의 여동생 리자베타 이브노브나 혹은 그냥 흔히 리자베타라고 불리는 여인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리자베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여자도 그를 조금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35살의 노처녀로 키가 크고 못생겼으며 그의 거의 바보스러울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온순한 여자였다. 그는 언니의 집에서 밤낮 노예처럼 일해주면서도 언니가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으며 때로 매를 맞기도 한다고 했다. 지금 그 리자베타가 상인 부부 앞에서 보따리를 들고 망설이는 자세로 서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들은 무언가에 대해 아주 열심히 그녀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 만남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콜니코프는 뜻밖에도 그녀와 마주치게 되자 놀라움에 가까운 어떤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리자베타 이브노브나,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면 돼요. 상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내일 7시경에 와요. 그 사람들도 올 거예요. 내일이요? 리자베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듯 말꼬리를 길게 끌면서 망설이는 투로 말했다. 알료나 이바노브나가 무서워서 그러나 보구려. 힘이 넘치는 상인의 아내가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내 당신을 보니까 꼭 어린애 같아요. 그 여자는 당신 친언니도 아니고 이복 언니인데 너무나 못되게 굴잖아요. 이번에는 알료나 이바노브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남편이 말을 막았다. 내가 충고하겠는데 물어보지 말고 우리 집에 내일 들러봐요. 이건 남는 장사라니까. 나중에 언니도 알아줄 거예요. 그럼 가기로 할까요? 내일 7시요. 그 사람들 올 거요. 알아서 잘 결정해봐요. 우리가 사모바르도 준비할게요. 아내가 덧붙였다. 네, 사모바르는요, 러시아에서 차를 끓이는 주전자를 말합니다. 좋아요, 갈게요. 리자베타는 여전히 망설이면서도 이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떴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때 이미 그곳을 지나쳤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을 지나쳤다. 그가 처음에 느꼈던 놀라움은 점차 공포로 바뀌었고 그의 등골에는 차가운 전율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뜻밖에도 내일 저녁 7시에 노파의 동생, 노파의 유일한 동거자인 리자베타가 집에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노파는 정확히 저녁 7시에 집에 혼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의 아파트까지는 몇 발자국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갑자기 더 이상 자신에게는 판단의 자유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느닷없이 움직일 수 없도록 결정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물론 그가 기회를 1년 내내 기다린다 해도 이런 의도를 품고서 그 음모를 성공시킬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첫걸음이 이렇게 지금 그의 눈앞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를 저지르기 전에 전날 밤 전혀 위험 부담도 없이
그 어떤 위험한 질문이나 탐색도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죽이고자 하는 그 노파가 내일 그 시간에 집에 혼자 있으려는 사실을 알게 되기란 아마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가겠는데요. 드디어 이제 알레나 이바노브나를 살해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꼴까따라는 이름으로 꿈도 꾸고요. 밑꼴까, 꼴까따 아니라 밑꼴까. 그리고 리자베타는 알레나 이바노브나의 이복 동생인데 그녀도 집에 없을 거니까 혼자 있으니까 알리바이 형성도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그 살인 전에 자세한 이러한 묘사가 도스토옙스키의 훌륭한 그런 가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령 그런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